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서 첫 교섭단체 연설을 가졌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윤 정부 실정론을 적극 반박한 데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격적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둘러싼 여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10분가량 그 현장도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밖에서 두 분 함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뭐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를 했다고 보여져요. 특히 이제 국회의 특권에 대한 것들을 좀 줄이자라는 것들을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정수를 10% 감축하자.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지는 뭐 구체적인 거는 아직 뭐 발표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문호동 무임금,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뭐 거의 한 보름 이상 잠적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둔 거겠죠. 국회의원들도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들이 이제 헌법상에 있는 거니까 이거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서명을 해서 우리 이제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말자라는 것들을 국민 앞에 다짐하자라는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당의 대표시니까 뭐 그 보수 정당이 그동안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류로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노력을 했는가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치 개혁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고 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좀 높이기도 했었는데 김 대표 연설 교섭단체 연설은 좀 첫 번째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우리 막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김기현 대표님께 좀 후한 말씀을 드려야 기분이 좋으실 텐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뭐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 대표가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이제 횟수로는 벌써 어떻게 됩니까? 2년 차입니까? 3년 차입니까? 1년 훨씬 넘었지요. 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왔어야 되고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통상적인 집권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 미안합니다만 한참 못 미쳤고 사실 제가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3월 8일 날 당선되시는 과정이 사실 좀 매끄럽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낙점해서 되는 것처럼 꼴등했던 후보가 1등까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결정권이 많이 부족할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첫 김기현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면 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성찰을 하겠습니다.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못하지 않습니까? 1년 넘도록. 그러니까 성찰한 거 좋은데 바로 이어가지고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렇게 바로 이어서 제1야당을 공격을 해버리고 마치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국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이 다수당이 아닌데 무슨 입법 성과를 내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넘 탓하고 문재인 정부 탓하고 야당 탓하고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씩 짚어봐야겠습니다만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 전부터 이제 좀 예상돼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의원 정수, 문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이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로 이제 한 그 언급이 이거였습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야당에서는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어떤 좀 너무나 이렇게 급작스럽게랄지 감정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게 맞습니다.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 삼권 분립 국가 아니겠습니까? 삼권 분립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체포 동의안 전부터 아예 더 정치적 탄압의 징후가 있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개입해서 막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특히 현 정부 들어가지고 뭐 상권 분립이 형해화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시는 부정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은
헌법을 고치는 건 뭐 궁극적인 과정일 거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 정수 문제인데 예. 저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김기현 대표가 당론을 모아오십시오. 국민의힘의 당론을 모아오고 어떻게 줄일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김 대표님을 또 미안해집니다만은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 전원위원회라고 국회의장 중심의 국회의장 주도로 해서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법 제도를 놓고 전 국회의원이 논의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전원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과 전혀 다른 생뚱맞게 갑자기 10% 줄인 안을 던져놨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전형적인 인기 영합주의죠. 표퓰리즘이죠.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논의가 되겠습니까? 논의가 안 됐어요. 백가쟁명식 논의만 하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김 대표님이 생각하는 10% 어디서 줄일 건지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당론으로 합의해 오면 우리 민주당도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근데 47석인 비례대표를 그냥 30석 확 줄여버리겠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그게 개혁입니까? 그게 집권당 대표가 내놓는 개혁입니까? 저는 그건 신랄하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당장 숫자 줄인다고 하니까 박수 칠 것 같으니까 한 아주 정치적 얕은 수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김 대표님이 이거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 빈말이 아니고 그러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어떤 균형성을 맞추는 그렇게 10% 줄여 오늘 안 온다면은 우리 민주당도 진정성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남욱 의원 건은 당연히 일하지 않으면 본인도 뭐 세비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윤리특위에서 징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저는 여야 간에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에 따라서 다소 다른 온도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부 안건은 먼저 전제가 돼야 할 게 있다. 김기현 대표가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선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체화되려면 아직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10% 감축한다는 얘기는 아마 국민들 중에서는 더 줄여라는 분들이 많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 명의 인구에서 하원 의원이 450명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300명이니까 우리가 너무 많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도의원들이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뽑히고 있는데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이니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시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뭐 국정이라든가 커다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 이게 당연히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 그 중에 하나지만 어찌 보면 이제 시도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면서 그걸로 계속 표를 얻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가 제대로 이걸 그대로 계속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 저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시지 않았고 예. 또 사실 그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쉽지 않아요.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뭐 그 의원들 문호동 무임금이라든가 혹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든가 이런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같은 예. 경우는 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이전부터 이미 관례적으로 이미 진행되던 것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를 하신다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동의해달라라고 동참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전 정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 김기현 대표 굉장히 격앙되고 크게 좀 목소리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어떤 답변을 기대하는 걸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김기현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또 어떤 좀 답변을 내놓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뭐 내용을 잘 보지를 못했고 격앙된 모습을 못 봤는데 집권당 대표가 자기 얘기하면 되지 왜 격앙됩니까? 민주당 얘기할 때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화가 나죠? 참 정말 전 이해 못하겠는데 저처럼 우리 김 의원님하고 토론할 때 자기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좀 듣기 싫은 얘기도 있을 수 있지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럼요. 어제 한 발언들이 장황한 개변이고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니까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한테 욕먹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집권당 대표는 민생과 경제, 정치, 안보, 외교 오직 하면 오포 정권이라는 얘기 듣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
소환할 때마다 10번이 100번이 가겠다. 다음에는 내가 가서 내 발로 걸어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고 하니까 아마 저기 국민의힘 김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허를 찔린 것 같아요. 당황한 것 같습니다. 왜 당황하세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방탄 프레임이 깨지니까 당황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우리 민주당 지난부터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산안 챙기고 통과시키려고 우리가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해서 통과시켰어요. 결국은 국회의장 수정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야당이, 여당은 거부했고 그냥 통과시켰거든요. 민생, 국민들께서는 만족하시는 부분이 없을지 몰라도 민생, 외교안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어떻게든지 국민 생명 안전 챙겨보려고 발에 뛰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걸핏하면 수사해가지고 영장이 넘어옵니다. 체포동의안. 그럴 때마다 이제 대통령이나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당 지지율 꺾일 때마다 뭐가 날라와요. 그리고 한번 이제 가결이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특히 이제 부결이 되면은 봐라 민주당은 방탄밖에 없다. 이 공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와도 국민들께서도 오해하신 부분들이 있고 여당은 좋았죠. 그냥 공격하기 다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제 수사 더 열심히 해주세요. 검찰 여러분. 수사하시고 해서 정정당당하게 지금 어떤 것도 1년 반 동안 수사하고 특수부검사 70명이 했는데 입증 못하고 있잖아요. 대장동이 됐든 성남FC가 됐든. 나머지 지금 무슨 성남에 있는 동네마다 다 수사하던데 해서 보내십시오. 그럴 때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다 포기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검찰은 수사하시고 나머지 국정에 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챙기는데 써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써주십시오. 저희들이 많이 협조하지 않습니까? 써주시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돈낱말 궤변에 불과하다라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찝으면서 대표 연설에 시간을 할애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상은 그 진정성에 있어서 뭐 당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당한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1대 들어와서 8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발부가 됐었는데 그 투표에 있어서 그 이전에는 국민의힘은 2명 다 가결이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 이전에 2명이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들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노웅래 의원을 부결시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것들, 그다음 나머지 이제 그 돈봉투 사건에 의한 2 의원들 다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국회 내에서 개혁의 일환으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거의 이제 사문화돼가던 그런 과정인데 그걸 거꾸로 돌려놓은 거예요. 거꾸로 돌려놨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선언을 하면서 저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왜 지금 그러세요? 그럼 그 전에 본인한테 왔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니 이거는 불체포 특권 이거 검사가 단지 청구를 하면 판사님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그런 것이고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기각됐으면은 아마 검찰의 수사는 큰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나가라고 했었는데 그때 안 나가셨잖아요. 뭐 억지를 써가면서 안 나가셨고 투표 결과는 오히려 찬성이 더 많아서 큰 망신을 당했던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지금 현재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자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이것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사건들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한 번도 소환 조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한참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계산을 하셨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뭐 불체포 특권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선언하신 건 정말 잘한 것이고 예. 앞으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 대한 그런 체포동의안이 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나가서 그 판사님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그동안에 여야 의원들이 누려왔던 그런 특권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어제 오늘 2 대표가 모두 이제 불체포 특권 이야기하고 언급했기 때문에 어쨌든 거대한 담론이 좀 형성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시고요.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가 왜 지금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네. 전격적인 그런 어떤 발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고에는 없었는데 좀 사전에 스킨십이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스킨십이라는 건 무슨? 사전에 당내 논의가 논의 있었는가. 과정이요? 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정청래 의원이 반대를 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본인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제가 뭐 다 논의 과정에 전체 참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께서 이제 그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 반대했다는 얘기도 사실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최종 결정은 보통 뭐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은 최종 결정과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이 대표께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정이 나왔을 때 뭐 국민의힘은 좀 박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석수에서 이른바 비명이 됐든 진명이 됐든 전부 다 관계없이 모두 박수로서 호응을 해줬고 이후에도 본인들 입장을 이재명 답다는 뭐 평가부터 비명계 의원들도 정말 우리가 바라던 거다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저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 거의 뭐 마이크 쥔 사람들은 어느 프로그램이 나갔던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너희들은 방탄정당이다.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사안이 다르든 자기들 뭐 수사받는 거는 자기들이 탈당하면 의로운 탈당이고 안타깝고 민주당 의원 탈당하면 꼬리 자르기다. 이런 공격 얼마나 했습니까? 참 부끄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쟁을 하더라도 정도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리 요구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있어서 결단을 했으면 한 번쯤은 칭찬할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기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정책 중에 뭐 1,000원의 아침밥 김기현 대표 얘기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칭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정치가 아무리 삭막해도.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 뭐 다 끝났다는 표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대표도 잠깐 얘기하고 저희들이 듣는 얘기들은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거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먼지털이를 넘어서 먼지를 묻히거나 만드는 정도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랄지 뭐 수능 11월에 시험 본 다음이랄지 여러 가지 집권 여당에 악재가 생겼을 때 분명히 또 영장 칠 거라고 봅니다. 이 대표가 됐든 민주당 의원이 됐든 뭐든지 찾아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더라도. 사전에서 또 망신 주고 압수수색하고 눈만 뜨면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서 영장 또 들어올 거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몸부림을 치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외교를 챙겨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영장 치면은 당당하게 다 우리 조사받고 영장 실질서 받겠다. 제발 정말 우리 국력의 대부분을 이런 데 쓰지 말고 노조 탄압, 시민단체 탄압 이런 데 야당 탄압에 쓰지 말고 정말 민생 챙기는 데 써달라. 이런 충정에서 나온 결단이고 요구다. 이런 말씀 좀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민생과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쎄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싱하이밍 대표 그 대사를 만나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 그게 무슨 외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야말로 불효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에 가서 티베트에 1950년 중국이 강제로 습격을 해서 그 나라를 침공을 해서 그 나라를 병합을 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가서 뭐 마치 무슨 행사에 참여하면서 중국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티베트 가는 걸 다 막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간 것은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그런 선전선동에 놀아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무슨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막판에 가서 갑자기 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온갖 뭐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다 거절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무슨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정에 기초한 그런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민생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는 게 민생인가요? 방송법 통과시키려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민생인가요? 저는 그 논란이 많았던 뭐 간호법은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본인들이 다수당이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갑작스럽게 무더기로 그런 것들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이게 민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과 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여야가 따질 것 없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 그것을 민생이다 외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반박을 하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저기 중국 문제는 이걸 하나 되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날 천안문 막루에 오릅니다. 올라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받습니다. 오른쪽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있었고 왼쪽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가가 뒤집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의 동맹국 원수가 올라갔다. 그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수 매체 반대했습니까? 제가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고심에 따라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익이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하면은 뭐 국정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싱하이밍 대사 만나가지고 우리 언제나 중국은 우리한테 미국 우리 입장에서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2개월째 무역 적자가 됐습니다. 12개월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입니다.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외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빌 게이츠는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고위급 회담 채널을 복원했겠습니까? 중국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 싫고 기분 나빠도 물밑에서 대화하고 자기들 국익 챙겨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 12개월째 적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 교민들. 그러면 수백만의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니까 후쿠시마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후쿠시마 하면 2년 전에 김기현 대표님, 박진 외교부 장관님, 조태영 국가안보실장님 1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류 저지 및 규탄 결의안 내신 거 국회에 그 뭐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모두 나서가지고 우리 바다 더럽힐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오면은 우리 수산물 시장 다 죽는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때 모든 발언 쏟아냈습니다. 인터넷 포탈 치면 다 뜹니다. 그럼 그때 괴담 선전하신 겁니까? 괴담 선동하셨어요? 민주당이 하면 괴담입니까? 뭐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을 하거나 그때는 우리가 몰랐다고 하든지 차라리. 아니 왜 아무것도 아무리 정치인이 말로 하지만 자기들 2년도 안 됐습니다. 결의안 내고. 알겠습니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명을 해주세요. 자, 제가 그 반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짧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뭐 연설이 아니니까 이건 토론인데 뭐 연설하듯이 하니까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제 태도를 문제 삼지 마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을 때 보수 언론에서 비판을 안 했다. 비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했고요. 그게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과 푸틴과 만났습니다. 우리 제 국가 서열 8위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 국장급인 시진핑 대사를 싱하이밍 대사를 거기 관제에 찾아가서 그걸 그 사람이 15분 동안 한국 국민에게 아주 굴종적인 그런 뭐 협박인지 뭔지 모르는 발언을 하는 걸 그냥 생중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죠.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푸틴이라든가 시진핑과 만난 것과 동격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이고 두 번째 과거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과학적으로 그 검증해서 내보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뭐 사실상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니까 미안합니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격이 낮은 싱하이밍 대사를 대통령은 유한 스카이라고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격 따지지 마시고 중국 대사가 됐든 일본 대사가 됐든 러시아 대사가 됐든 나이지리아 대사가 됐든 다 특명 정권 대사들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주장하거나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아주 망발을 하면 우리 정부가 불러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팩트를 전달하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 멘트 한 거 맞아요. 근데 당시 정부가 3가지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3가지 전제 조건 찾아보십시오. 첫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것, 방주 전에.
둘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정보를 교류할 것, 공유할 것. 세 번째, 우리 한국 전문가를 IAEA 전문가 집단에 포함시킬 걸 보장할 것. 근데 일본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고 정의용 장관의 말을 이 전제 조건을 다 뺀 다음에 이 워딩 하나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그러고 입장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IAEA의 전문가를 어떻게 일본이 파견을 합니까? 일본이 결정합니까? 아니. IAEA에는 한국인 과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분 관련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에 예. 말씀 주세요. 이 이야기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분께서 그러니까, 마무리할 수는 너무 우기니까. 없으니까요. 저희 불체포 특권 포기 이 부분까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기존보단 좋은 얘기다. 하지만 어떻게 실천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관련해서 민주당에 들어오는 이런 법적인 요소들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당의 태도 앞으로 정말 이제 다 그렇게 부결로 가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이 평소답지 않게 그래도 좋은 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본인도 당황한 것 같은데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 말은 사실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장관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과 원칙 앞에는 모두가 똑같다고. 그걸 지키려면 본인이 지난해 7월에 국회에서 와서 얘기했던 걸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라도 한동훈 장관 얘기에 무게감을 두거나 평가를 하고 믿겠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곧 할 거라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불체포 특권으로 가면은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예. 앞으로 자기에 관련된 사건은 모든 소환 조사 지금까지 응했고 또 응하겠다.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영장 실질심사에 가겠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국회로 넘어왔을 때 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회가 회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회기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임시국회는 통상 30일 잡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줄일 수가 있어요. 합의가 될 경우에 그 사이에 오면은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상정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가결을 해서 본인이 가능성 받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사안이 되면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대표가 본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앵커가 물어보시는 다른 건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론은 아니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이제 어제는 예. 대표의 결정이고 결단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뭐 당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논의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주제를 저희 좀 바꿔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 수능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사실 계속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킬러 문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예 이야기를 했었고 킬러 문항이 뭐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당정에서 직접적으로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킬러 문항 수능에서 배제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너무나 마땅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들 알다시피 공교육이 죽었다, 학교는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그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든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의 그런 문항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변별력을 위한 기준으로 그걸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한민국처럼 아마 그 교육에 있어서 양극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사교육부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타 강사, 쪽집게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의 차이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현실을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언론에서는요 그 반응을 받을 때 그 당사자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교육에 의해서 가장 큰 수혜자인 일타 강사라든가 쪽지 강사들의 말을 막 반영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응을 받으려면 교사들이라든가 현역 교사들이라든가 그리고 강남이 아닌 지역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그게 정당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개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대로 교육이 가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3월 달에 이미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킬러 문항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다라는 지시를 했던 거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시험에서는 그런 킬러 문항이 나왔던 거고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큰 방향에 있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 수능 여기에 있어서 이제 당정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그 원인을 킬러 문항 때문이다. 즉 초고난도 문항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한 거잖아요.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 입시 문제는 대통령께서 모든 분야에 잘 아시는 만물 박사라고 하더라도 서로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되고 다 컸습니다. 예. 대학교 갔습니다만 수능 날 우리가 왜 비행기를 못 뜨게 하고 출근을 1시간 늦추고 하겠습니까? 작게는 3년간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고생한 아이들, 길게는 12년을 고생한 아이들이 이날 하루를 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어찌 보면 내 인생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신중하게 봐야 될 시험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저는 역대 대통령 저도 기자하면서도 겪고 여러 가지 겪어봤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수능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말씀하신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교육계에 대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거나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 말씀이니까 무오류인지 절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주호 장관이 이제 일단 총대를 맸어요.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다. 전 대통령께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부의 절감 제가 박수 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거절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수능이 5개월도 안 남은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1년 전도 아니고 3년 전도 아니고 앞으로 이 방향은 2년 뒤 현재 고1, 중3이 시행한다. 보통 그렇게 발표하잖아요. 근데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본인 말씀을 쑥 하신 다음에 뒷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교육부의 과장이 세상에 저는 교육부 국장이 6월 모의고사 문제 어려웠다고 잘리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교육평가원장인가요? 교육과정평가원장. 지금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분이 사퇴를 해버리면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제가 제 딸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적이라 미안합니다만은. 킬러 문항 빼버리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이 친구는 뉴스도 잘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질 거고 정시에는 대혼란 힘들 거야 아이들. 그러면 수시로 자소서 쓴다고 학원들 다 몰려갈 거야 그러더라고 아이들이요. 그러면은 사교육 시장을 정말 바로잡겠다면은 치밀하게 정책과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내놔야 제가 왜 일타 강사를 옹호합니까? 수백억씩 받는다는데 배 아파 죽겠는데요. 비판 받아야지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정책을 정교하게 해야지 학부모, 학생들,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는데 킬러 문항만 뺀다고 하면은 당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수시로 다 몰려갈 거다. 그러면 이 사교육 시장이 수시로 가면 또 돈 버는 사람 나올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돈 벌게 해줍니까? 이게 이른바 풍선 효과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풍선 효과. 그래서 이 정도 있으면 쓸데없이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 수사했다고 입시 전문가라는 얘기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우리 국민들 화낼 겁니다. 그러니까 쉴드를 치고 용비어창가를 불러도 어지간하게 불러야지. 지금은 당정이 대통령실이나 모두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아시고 제대로 좀 입장을 내시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킬러 문항이 안 나오면 변별력이 없어진다. 그럼 그 변별력은 누구를 위한 변별력입니까?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교육을 받아갖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거는 일타 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그리고 사교육을 받은 그 비싼 사교육을 받은 애들이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그런 애들을 위한 변별력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일반 90%, 95% 되는 학생들은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내는 그런 킬러 문항들을 내는 것들이 그게 공정이란 말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킬러 문항을 내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문제를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수 없다면 그 교과서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럼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일타 강사들이나 쪽집게 강사들로부터 그런 강의를 듣지 못하는 애들. 그 킬러 문항이라는 건 대개 어떤 문제냐면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의 전공자들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거기다 내는 거예요. 저도 평생 기자를 했습니다만 그 국어시험 문제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도대체 왜 양자역학이 나옵니까? 국어시험 문제, 비문학 과목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어저께 김광두 그 교수께서 얘기하시던데 아니 대학교 3학년에 화폐 전공자들이나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예. 거기다가 킬러 문항이라고 내서 그걸 애들한테 풀라고 한다면 그걸 어떤 애들이 풀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변별력을 위한다면 정말로 교과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지 그것을 무슨 일타 강사, 쪽집게 강사 강의를 들은 애들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걸 변별력이고 킬러 문항이라면 그런 킬러 문항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프레임 초점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일타 강사가 희생양 삼아서 거의 집중 공격하고 저는 뭐 옹호할 생각 전혀 없어요. 이분들 사교육 시장 킬러 문항, 제 문항 중에는 킬러 문항이 이제 타깃이 된 거예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킬러 문항을 빼고 준 킬러 문항을 많이 넣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준 킬러 문항을 길러주는 학원으로 아이들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거는 말씀드리는 지적하는 거는 한번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볼 때 대통령실 집권 여당 지금 큰일 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대통령 지시를 받아가지고 교육부 국장이 날아가고 원장이 그만두고 사실상 경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물수능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럼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 변별력 어떻게 따지고 그런 문제 하나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12년 쌓아왔던 공부가 도로함이 타밀되고 잘못됐을 때 그 아이들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킬러 문항 이거 없애라 이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아시고 사교육 시장 문제 있으면 바로 잡으세요. 공교육 강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5개월도 안 남은 시험을 놔두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지금 아무리 집권 여당 뭐 입시 전문가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칭송해봤자 많은 국민들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혼란에 빠졌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인정하시고 잘못된 거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입만 열면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장만큼 불공정하고 부정의가 만연하는 곳이 없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더 좋은 기회를 받고 가난한 아이들은 그런 기회 사다리에서 모두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변별력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일반 학생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그 변별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타 강사나 쉽게 얘기하면 쪽집게 강사들한테 들은 애들만 할 수 있는 변별력이라면 그런 변별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주당이 평등 교육을 원한다면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교육이 죽어버리고 학교가 죽어버려서 애들은 학교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그 밤늦게까지 수업을 해야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바꿔야 돼요. 이런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것들은 이런 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 말꼬리를 잡아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종혁 위원장,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